메인 질문의 그 실패는 돌이킬 수 없는 실패고 저희의 이런 자잘한 실패들은 회복 가능한 실패니까. 하지만 이 당시에는 거의 재앙이에요. 이것만큼 재앙이 없어. 세상 뭐 멸망했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오펜하이머는 이제 전 세계 과학자들을 이렇게 로스앨러머스에 모아서 맨해튼 프로젝트를 진행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원자핵 폭탄 개발에 성공하게 되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기의 증발이라는 세계 멸망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거의 이제 그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지만 이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오펜하이머는 실험을 강행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빌려와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초전도체 개발 성공을 앞둔 공드리 박사와 A&D 박사가 있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로 99.9%는 성공을 해서 네. 세계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0.1% 확률로 계속 멸망한다고 뜨는 거예요. 세계 멸망이. 그랬을 때 공드리 박사님은 이 실험을 강행하시겠습니까? 지금 지구의 어떤 운명이 저랑 A&D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런 상황이죠. 저 같으면 지금 이 질문 딱 들었을 때 극단적이긴 한데 0.1%라는 확률이 낮은 확률처럼 보이진 않아요. 멸망이라는 게 붙어버리니까. 그러나 초전도체에 성공한다고 한다는 게 전 세계 에너지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라는 걸로 저는 받아지거든요. 혹시 우리 A&D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실험을 강행하지 않으려고요. 실험실 뛰쳐나가려고 합니다. 아이 A&D 박사님. 이럴 줄 몰랐죠 저도. 저는 이제 이미 세상은 이 인간 자멸의 가능성과 불안정성으로 이미 가득한데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저는 실험을 강행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지금 멸망 직전인 상황인데 뭘 더 추가하냐. 마지막에 딱 넘어뜨린 사람이 범인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저희가 역사적 범인이 될 것 같은 거죠. 이 메인 질문에 이어서 공드리님의 의견을 수용해서 우리가 이제 0.1%의 멸망 가능성을 안고 내일 실험을 강행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내일 0.1% 확률로 멸망할 수도 있잖아요, 세상이. 네네. 그러면 오늘 당장 하고 싶은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으면 아무래도 이게 제가 주장해서 강행을 할 것 같은데 저는 연구소에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뭐 대단한 또 책임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겉포장이고 굉장히 극비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0.1%나 되는 멸망 확률이 있다면 극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100% 발설을 할 것 같은 제 스스로의 어떤 그 저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질 수가 있다. 우리 A&D님을 안심시키면서 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저는 도망갈 건데요. 저는 이제 공드리님께 인사를 드리고 저는 일단 가보겠습니다 하고 평소 하듯이 이제 뭐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제 사랑한다 얘기하고 조금 비싼 식당 가서 좀 맛있는 밥 먹고 똑같이 뭐 실없는 대화 나누고 산책도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는 좀 긴 일기를 쓸 것 같아요. 아마 삶을 돌아보는 일기가 아닐까. 내 인생에서 공드리는 참 좋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세계를 멸망시키려 한다. 그렇게 쓰고 탁 하고 이제 명상을 하는 거죠. 하다가 이제 전화를 걸어요. 어디다가요? 지코바죠? 지코바 순살이랑 소주 한 병 배달시켜주세요 이러면서. 역시. 그러면 잔뜩 취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실험 시간이 지날 때까지 잠들어 있는 거예요. 편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저는 여기서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0.1% 확률로 세상이 멸망할 수도 있다는 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지금 굉장히 위험하기도 한 발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발견들 중에 되게 위대하게 발견한 거지만 또 위험하기도 한 것들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오펜하이머를 보면서 생각이 났던 기술이 인공지능인 것 같아요. 오펜하이머가 원자폭탄을 개발하면서 개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세계를 열었잖아요. 맞아요.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라는 게 예상되는 가운데 그 선택의 순간을 오펜하이머 순간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2의 오펜하이머의 순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인공지능의 개발이거든요. 아직 이 인공지능 관련한 법 제정 이런 것도 아직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고 하지만 그 능력과 발전은 기하급수적으로 막 증대하고 있는데 과연 인간이 위대하면서도 위험한 인공지능을 잘 통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 우리 컨텐츠의 썸네일도 오픈 AI의 그 이미지 툴로 생성한 거거든요. 오, 좋아요. 제가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AN님께서 약간 씁쓸한 말투로 이거 AI가 한 겁니다.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걸 생성해 한 게 그냥 제가 원하는 이미지 그 문장을 한 줄로 딱 말하니까 레퍼런스가 한 4개 5개 떠요. 그러면 거기서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업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물리적인 이런 창작보다는 어떤 질문과 이렇게 선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예로 들자면 구글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알파폴드라는 그런 인공지능은 단백질 구조를 파악하는 AI거든요. 네네. 그래서 수천 개의 단백질 구조를 학습해서 새로운 단백질이 왔을 때 그 특징을 예측하고 분석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좋냐면 질병을 유발하는 단백질들을 빨리 파악하고 그래서 제어하고 아니면 신소재 개발에 큰 영향이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이로운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로운 면도 있겠지만 제가 또 걱정하는 부분은 군사 무기 체계에서도 인공지능의 역할이 이제 크게 대두가 되는데 이게 생명과 굉장히 밀접한 지대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밀접한 지대에서 이루어지는 인공지능의 분석에서 우리를 잃지 않고 옳은 판단을 과연 내릴 수 있을까 또 걱정이 되면서 다시 말하지만 이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적응하기도 전에 이렇게 튕겨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이라고 예상이 됐는데 이게 진짜 걱정되고 또 무엇이 진짜인지 더욱 알 수 없게 될 것 같아서 저는 이 인공지능의 개발이 굉장히 위대하면서도 한편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공들이님은 혹시 어떤 기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는 DNA의 발견. 이 DNA가 언제 발견됐는지 아십니까? 좀 최근 아닌가요? 한 7, 80년대 아닌가요? 1953년. 네. 엄청 오래됐네요. 제임스 왓슨 크릭이 발견한 이중나선 구조라는 게 있는데요. 올해 4월 달에 나온 뉴스인데 중국 과학원 신경과학연구소에서 원숭이의 배아세포를 정자랑 난자 없이 줄기세포만으로 배양에 성공을 한 심지어 실제 암컷 원숭이의 그 자궁의 착상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생존 기간이 한 20일 정도 이후에는 자연 소멸이 돼서 그 이후로 이제 생존하지는 않았고요. 그렇다면 저는 조금 의문인 게 과연 우리가 모르는 음지에서는 얼마나 많은 실험들이 있을까? 저는 공대리님의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났던 영화가 그 아일랜드라는 영화를 혹시 아시나요? 너무 좋아하죠. 그 아일랜드라는 영화가 고객이 자기의 DNA를 이렇게 맡기면 거기에 맞는 정말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아플 때 그 만들어진 그 생명체의 어떤 뭐 심장이라 됐든 그런 폐라 됐든 이거를 떼서 이식을 하거든요. 저는 그 가즈오 이시구로라는 작가님의 나를 보내지 마라는 그 책이 있어요. Never Let Me Go. 네, 그 책도 마찬가지로 복제인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일랜드랑은 좀 다르게 거기선 되게 수동적으로 운명을 받아들이는 반대로 복제인간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좀 섬뜩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러면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난 질문이 있는데 기습적으로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뭐죠? 이런 과학적으로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뭐 DNA 발견, AI 어떤 출현. 네네. 그랬을 때 우리의 어떤 가치관의 변화, 내 인생의 태도의 변화, 혹은 내 어떤 사고의 인식의 이 바운더리가 확장된다거나 이런 혹시 경험이 있으신가요? 양자역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과학이란 게 저는 어떤 단단한 사실로서 받아들여 왔거든요. 학생 때부터 배우면서 얘네들은 공식이 존재해서 이걸 넣으면 이게 나온다. 얘네들은 명확한 답이 있는 학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나서 이제 양자역학을 알게 되니까
확률적으로 막 존재해. 그래 우리도 잘 몰라. 삶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답이 있는 거는 없구나. 과학조차도. 공들이님은 어떤 게 있죠? 저는 이제 이 질문한 이유가 2화 때 그 AND님께서 말씀하신 그 차원에 대한 설명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게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 1차원이라는 직선에서 90도로 축을 꽂으면 2차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차원에서 또 90도로 축을 꽂으면 3차원. 네. 저는 이게 이 차원의 증가를 통해서 네. 인생에서도 이런 차원의 축 같은 축이 있지 않나.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문학의 축 딱 꽂았을 때 세상이 와 뭐야 인문학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과학의 축, 양자역학이나 이런 거를 축으로 딱 꽂아버리면 인식이 또 이렇게 불확정성으로 바뀌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축을 늘려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 분야의 과학자들을 모아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거대한 마을을 지어서 이 나치 독일보다 먼저 핵폭탄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작한 게 이제 이 맨해튼 프로젝트잖아요. 네네네.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이렇게 희박했음에도 핵폭탄을 만드는데 성공했고, 그러면 이걸 좀 빌려와서 이처럼 성공할 가능성이 적은데 그럼에도 선택했던 경험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는 또 쳇바퀴를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A라는 쳇바퀴를 돌다가 그 B라는 쳇바퀴로 넘어가는 그 인생의 시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직이라는 네. 기존에 있었던 직장에서 적응을 이미 다 했어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다 정해져 있어. 그런데 내 여기서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내 어떤 발전과 혹은 새로운 경험, 자아실현까지는 조금 모르겠고요. 새로운 경험에 네. 좀 베팅을 할 것이냐 네. 라는 그 고민의 시점이 있었는데 네. 실제로 이직을 하신 분들 중에 절반 정도는 잘 성공해서 그 회사에 적응하셨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적응을 못하셔서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 아예 일을 쉬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 절반 정도 있었어요. 나도 가서 적응 못하고 뿌리를 못 내리면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 그냥 관둘 수도 있겠구나 당분간은. 그래도 제 인생에서 어떤 도전의 어떤 시기를 겪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도전을 해서 현재로서는 어쨌든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 네. 멋있네요. 혹시 우리 A&D님은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좀 부끄럽지만 고백이 생각났어요. 20대 때 이 연애 미숙했던 때 했던 그 고백들. 이게 사실 고백이란 게 99%의 승낙과 0.1%의 거절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99.9%의 거절과 0.01%의 승낙 그리고 0.09%의 고소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확실한 말을 듣고 싶어서 자주 고백했던 것 같아요. 저도 예전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죄송한 마음이 그러면 저희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의 고백 공격에 부담스러웠을 그 분들께 사과의 말씀 한번 드리죠. 사과드립니다. 고백 어택 죄송합니다. 메인 질문의 그 실패는 돌이킬 수 없는 실패고 저희의 이런 자잘한 실패들은 회복 가능한 실패니까. 하지만 이 당시에는 거의 재앙이에요. 이것만큼 재앙이 없어. 이제 반박을 못 하겠네요, 진짜. 세상 뭐 멸망했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그쵸. 고백에 실패했을 때, 네. 세상이 안 무너지나 하죠, 정말. 그렇죠. 영화의 이 말미에는 이제 청문회와 아인슈타인의 대화씬을 통해서 이제 오펜하이머 스스로 이 자신의 업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씬이 있는데, 오펜하이머는 이제 자신의 업적, 그러니까 이 원자폭탄을 만든 것에 대해서 후회를 했을까? 공들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후회를 하지 않았나. 후회했다. 왜냐면 이 영화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오펜하이머가 그 신화의 주인공인 프로메테우스에 좀 비견되지 않습니까?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선물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일어난 일들이 판도라의 상자도 열게 되고 인간이 그래서 뭐 고통과 뭐 어떤 절망과 이런 감정들을 인간 세상에 쏟아내게 되고 그 대홍수가 일어나면서 인간 대부분 막 다 죽고 이런 어떤 일련의 사건들을 거치게 되는데 물론 뭐 신화니까 마지막에는 다시 어떤 회복을 하는 모습이 나오긴 하지만 프로메테우스의 입장에서 인간의 어떤 그런 고통을 보는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을 프로메테우스에 그 비유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두 번째는 현실 세계로 좀 와서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노벨이죠.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노벨. 네. 네. 결국에는 이 다이너마이트가 뭐 노벨 입장에서는 터널을 뚫거나 어떤 공사를 하거나 이런 데서 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 자기는 이제 사용하길 바랬는데 사실 그렇게도 많이 쓰였죠. 네. 근데 결국에는 군사적으로 쓰이는 시점이 왔고 그것 때문에 회의감을 느껴서 노벨상이나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어떤 헌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인생 만료에서 봤기 때문에 저는 오펜하이머도 비슷하게 후회를 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펜하이머 스스로도 자신을 이제 노벨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영화에서도. 노벨상 받고 싶어 하기도 해요. 맞아요. 저는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을 만든 것을 후회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냐면 물론 이제 이게 원자폭탄이 일본에 떨어져서 수십만 명의 이제 사상자가 났음에 대해서는 윤리적으로 괴로워했겠지만 네네. 자기가 만든 핵폭탄 자체에 대한 개발은 후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프로메테우스에 비유하셨는데 전 또 그러면 그걸 좀 살짝 빌려와서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준 전제는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을 굉장히 사랑해서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네. 오펜하이머가 과연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에 원자폭탄을 개발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영화에서도 그랬고 오펜하이머는 인간보다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평범한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고 비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기 때문에 인류를 위해서 과연 이 사람이 원자폭탄을 개발했을까? 했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원자폭탄을 개발했다는 거 말고 원자폭탄을 이 평범한 인간들에게 넘겨줘서 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후회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위원회나 이런 데서도 나중에 계속 활동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통제를 하고 싶어하는 혹은 자기 의견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 개발 자체는 후회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우리의 대답들을 종합해서 자, 다시 메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실험 버튼을 딱 누르려고 하는데 우리의 대화들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잠깐만. 이 버튼을 누르면 99%는 성공하는데 0.1%는 이제 실패하는 그래서 세상이 멸망하는 그런 실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앞에서 과연 공드린님은 누를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대화하면서 많이 느낀 게 우리가 위험하고 위대한 발견 그리고 오펜하이머의 횡적들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어떤 위대한 발견을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열광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 구원해 줄 것이다라는 것들이 다시 저희한테 화살이 돼서 돌아온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이런 걸 좀 느꼈고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던 그 초전조태 실험에 대해서도 이 실험에서 만약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가 올 것이냐. 오히려 그걸로 핵폭탄이 아니라 이거는 무슨 우주폭탄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또 다른 큰 위험이 다가올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생각해 봤을 때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단단하더니 공드리님이 단단한 척만 제가 했다는 내용이 여기서 다 드러났습니다. 저도 바뀌진 않았고 저도 누르지 않겠습니다. 공드리님이랑 비슷하게 과연 이 기술의 진보 발전이 또 우리한테 뭐 어떤 편리함을 주겠지만 이전에 우리의 행적들 우리의 과거들을 돌아봤을 때 사실 회의감이 많이 들죠. 과연 우리 삶이 진실로 나아졌나 인간 내적으로 과연 행복해졌나 했을 때 저는 회의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뭐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뭐가 불평등이 해소되고 갈등이 해소되고 전혀 그럴 것 같지 않고 고백이 막 성공을 한다거나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영화 소개할 시간인데요. 다음 영화는 최근에 이제 개봉하고 있는 이제 유재선 감독의 잠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이제 공포 영화이면서도 그 공포 영화라고 명명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 장르들이 섞여 있으면서도 유재선 감독만의 그런 개성이 좀 드러나고 그리고 이 유재선 감독이 봉준호 감독님이랑 연출부 일을 하면서 다음도 이제 봉준호 감독님이 얘기를 하다가 이 시나리오를 보여드렸는데 봉준호 감독님께서 너는 연출하지 말고 지금 이 영화 만드는 거에 집중해라면서
만들어진 게 이 영화 잠이거든요. 마치 그 이런 감독이 느낌이네요. 무술 사부가 너는 나한테 배울 게 없다. 하산하거라. 하산해라. 비가 너무 좋은데요? 좋죠. 하산한 유재석 감독의 잠 우리 다음 영화로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라이프 앤 필름은 스포티파이와 팟빵에서 풀 버전으로 업로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는 풀 버전과 요약 버전을 같이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추천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부탁드립니다.